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아주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 특집을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외에서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별탈 없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몇 년 전에 저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빌려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교회 주택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조용히 지내기도 좋았지만 그렇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은 아니었어요. 혼자만의 공간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이웃들은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름이 달빛을 가리는 날이면 정말 집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무섭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현관등만 켜진 집을 보고 있으면 집이 더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거든요.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고 저는 평소보다 몇 시간 더 근무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저녁 7시도 되지 않았는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주변은 이미 한밤중처럼 어두웠어요. 제가 차를 집 앞에 세웠을 때도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현관등이 비추는 곳만 겨우 보였습니다. 그 밖의 공간은 정말 새카맣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런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났어요. 아주 멀리서 바람을 타고 온 희미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근처에서 방금 담배를 피운 것처럼 꽤 선명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꽤 오래 살고 있었지만 집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서서 주변을 둘러봤죠. 현관 앞에도 사람이 없었고 차도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옆에 담장 쪽도 바라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안쪽까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나 담뱃불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나가던 사람이 피운 담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굳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야근까지 하고 돌아온 터라 몸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실로 올라갔어요. 저녁을 챙겨 먹거나 TV를 볼 기운도 없었죠. 시간은 아직 이른 저녁이었지만 그냥 오늘 하루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탁자에 올려놓고 불을 껐죠. 그리고 아마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서 잠에서 깼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크게 무서웠던 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끔 제 집에 들르고는 했거든요. 그 친구는 퇴근하고 야간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제 집에서 샤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분의 열쇠까지 하나 준 상태였죠. 다만 친구는 찾아오기 전에 항상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날은 잠들기 전에도 자는 동안에도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침대 옆에 탁자에 손을 뻗어서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주변 밝기에 맞춰서 화면을 자동으로 어둡게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가 쓰던 휴대전화는 화면뿐만 아니라 숫자 버튼 불빛까지 굉장히 밝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을 켜자
눈앞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은 것까지는 보였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읽지 않은 문자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다시 탁자에 내려놓고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친구가 왔다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몇 초 정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자마자 아래층에 있던 누군가가 거실을 가로질러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쿵쿵쿵. 발소리는 점점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친구였다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왔다고 말했겠죠. 근데 아래층에 있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옷장으로 달려갔죠. 다른 방으로 도망갈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숨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옷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침입자의 발소리가 이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계단 전체가 울릴 정도로 빠르고 거친 소리였어요. 저는 옷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봤죠. 옷장 천장에는 작은 다락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숨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죠. 문제는 침입자가 이미 2층까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의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침실이 하나씩 있었고 복도 끝에는 욕실이 하나 있었죠. 제가 사용하던 침실과 맞은편 빈방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날은 복도 끝에 있는 욕실 문만 조금 열려 있었어요. 침입자는 계단을 올라오더니 곧장 복도를 달려왔어요. 저는 옷장 안에서 그 발소리가 제 방문 앞을 지나서 복도 끝으로 향하는 걸 들었죠. 그리고 침입자는 그대로 욕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왜 욕실부터 확인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몇 초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장 천장의 다락문을 밀어 올렸고 양손으로 출입구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몸을 절반쯤 다락 안으로 올렸을 때 침입자가 욕실에서 다시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위로 밀었어요. 침입자의 발소리가 복도를 되돌아오는 게 들렸거든요. 제 발이 겨우 다락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침입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멈췄죠. 아마 방 안에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침입자는 다시 복도로 뛰어나가서 맞은편 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구석에 쌓아둔 상자 몇 개와 운동기구, 그리고 제가 미니어처 모형을 칠할 때 쓰던 탁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침입자는 금방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방에 불까지 켰어요. 그 불빛이 옷장 틈 사이로 들어왔고 잠시 후에 옷장 문이 거칠게 열렸죠. 저는 다락 출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침입자가 다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숨을 최대한 천천히 작게 쉬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락에서 옷장 안을 살짝 내려봤죠. 하지만 출입구 각도와 옷장 구조 때문에 침입자의 몸 전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무릎 아래뿐이었죠. 더러운 파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지 밑단은 오래 입어서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화를 신고 있었어요. 침입자는 옷장 문 앞에 서서 몇 초 동안 안쪽을 살펴봤죠. 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사람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조금만 더 들었다면 다락 출입구를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침입자는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신발이 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옷장에서 물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침실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크고 무거운 게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침입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난 것처럼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고함이었어요. 그날 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그 비명소리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제 새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할 때 비슷한 식으로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감정이 폭발하면 행동도 거칠고 예측할 수 없게 변했죠. 나중에는 여러 정신질환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침입자의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입자는 곧바로 방을 뛰쳐나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뒤로는 아래층에서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죠.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바닥에 내던져지고 주방에는 통조림 같은 것들이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락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휴대전화는 침대 옆에 그대로 두고 왔고 지금 내려갔다가는 침입자가 소리를 듣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렇다고 바로 내려갈 순 없었죠. 침입자가 정말 떠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셌어요. 그리고 1000에 도달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락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죠. 옷장으로 내려온 뒤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제 침대였습니다. 침대가 통째로 뒤집혀 있었어요. 다락에서 들었던 그 큰 소리는 침입자가 침대를 뒤집은 소리였습니다. 아마 침대 밑에 제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침대 옆에 있던 유선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래층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방에서 기다렸어요. 경찰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집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의자들은 넘어져 있었고 소파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선반에 있던 책과 액자, 작은 장식품들도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방 찬장도 모두 열려 있었고 상자에 든 음식이나 통조림까지 바닥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돈이나 전자제품은 그대로였어요. 가져갈 만한 귀중품도 전혀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집안을 전부 엎어놨는데 없어진 물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나무 칼꽂이에서 칼 한 자루가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은 집 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인했습니다. 침입자는 집 옆문을 쇠지렛대 같은 도구로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 밖 담장 주변을 확인하던 경찰이 담배꽁초 몇 개를 발견했죠. 그 옆에는 구겨진 알루미늄 포일과 속이 빈 펜 튜브도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은 그런 물건들이 약을 흡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침입자가 그날 우연히 제 집을 발견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담장 근처에서 한동안 제 집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퇴근했을 때 맡았던 담배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제 집 밖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담장 옆의 어둠 속에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을 거고요. 그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뒤에 집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죠. 경찰은 그날 밤만큼은 가족이나 친구 집에 머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집에 남았죠. 부서진 연문 앞에 무거운 선반을 옮겨놓고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치우다가도 몇 분마다 창가로 가서 손전등으로 담장 주변을 비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 밖에서 집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연문을 고치고 집 뒤편과 양옆에 움직임 감지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다락까지 전화선을 연결해서 유선 전화도 한 대 놨죠. 다시는 휴대전화 없이 그 안에 갇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3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습관만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장까지 간 다음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연습을 반복했죠.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비슷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옷장 천장에 다락이 없어요. 대신 옷장 뒤쪽에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으로 숨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제가 조금만 늦게 옷장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 사람이 복도 끝 욕실부터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제 침실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날 가져간 부엌칼로 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 그 사람은 제 집에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찾고 있었던 건 아마도 저였을 겁니다. 당시 저는 식당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처음 퍼지기 시작하면서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저도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당장 생활비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받아서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명이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 의료 사무실에서 간단한 서류 정리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과 직접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 혼자 출근해도 된다고 했고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당시에는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일 중에는 오히려 가장 안전해 보였거든요. 문제는 출근 시간이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바이러스를 피하겠다고 굳이 이런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교통수단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버 앱으로 차를 호출했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요금도 크게 비싸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사람 많은 버스를 타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집 근처 도로를 오가면서 제가 호출한 차를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데다가 새벽 거리도 어두워서 차량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로를 두리번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평범한 짙은색 세단 한 대가 제 근처로 다가와서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린 뒤에 저를 향해 물었어요. 우버?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마침 제가 호출한 차량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차량 번호나 운전자 이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발견한 기사가 먼저 다가온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차 앞으로 돌아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간 뒤에 뒷문을 열고 차에 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확인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차량 번호도 봐야 했었고 운전자 얼굴이랑 앱에 나온 사진도 비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 피곤했고 빨리 차를 찾았다는 생각에 그저 안도하고 있었죠. 처음 차에 탔을 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차량은 너무 평범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조차 없었고요. 운전자도 젊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에 구렛나루와 짧은 턱수염이 있었고 지퍼가 달린 어두운색 후드 상의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제 형제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하고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계속 말을 걸지도 않았고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우버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남성의 차량에 혼자 타면 어느 정도 긴장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운전자에게는 특별히 경계할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았죠. 차도 평범했고 운전자도 평범했고 음악도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앱을 열어서 이동 경로를 계속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주변 도로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르는 지름길이나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차 안에는 제 휴대전화와 맞는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려던 의료 사무실에 충전기가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근무를 끝낸 뒤에 돌아오는 차량을 다시 호출하려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꿨죠. 그리고 게임도 끄고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새벽이었고 저는 이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재즈 음악까지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결국 피로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운전자가 앞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긴 했지만 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그 목소리를 꿈속의 소리처럼 느꼈어요. 그러자 운전자는 제 다리를 어색하게 흔들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손님, 도착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서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차에서 내린 뒤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건물의 불이 대부분 꺼져 있는 것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게다가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찾던 건물이 맞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뒤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건물 입구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몇 걸음 들어가자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건물의 거리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여러 가게와 사무실이 붙어 있는 작은 상가 형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온 곳은 그런 건물처럼 보이지 않았죠. 입구 주변부터 낡아 있었고 안쪽에는 사람의 인기척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건물을 보수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이라서 황량하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의료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안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수록 불안한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입구를 조금만 벗어나도 안쪽은 완전히 깜깜했죠. 밤이니까 일부 조명이 꺼져 있는 건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 건물 전체에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상했어요. 로비였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는 마감되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공사 장비가 놓여 있었고 몇몇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창문이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물 안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벽에 붙어있는 계단 안내 표지를 따라서 위층으로 올라갔죠. 몇 분 동안 건물 안을 돌아다녔지만 의료 사무실처럼 보이는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공사 장비와 잠긴 문, 깨진 창문뿐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이 건물 안에서 의료 사무실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마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운전자가 비슷한 주소로 잘못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죠. 근데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건물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조금이라도 신호가 강해지는 곳을 찾으려고 창문 근처로 가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머리 위로 들어보기도 했죠. 앱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만 예전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통신 없이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다시 찾아봤죠. 근데 제가 적어둔 주소는 정확했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저를 엉뚱한 곳에 내려준 것이었죠. 저는 건물 안에 들어온 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운전자에게 연락하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확한 주소를 입력했는데 운전자가 실수한 거니까 원래 목적지까지 다시 데려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차량을 불러서 요금을 또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버 앱을 다시 열어서 운전자에게 연락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서 화면이 좀처럼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잠시 귀를 기울여 보니까 분명 아래층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위층에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계단은 중앙 계단 하나뿐이었어요. 그 계단으로 내려가려면 건물 중앙을 지나야 했죠.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버려진 건물 아니었어요. 저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약에 취한 사람이거나 거기서 생활하는 노숙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사람과 어두운 건물 안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자신들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현재 주소와 함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지금 폐건물 안에 있는데 위험한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역시나 전송되지 않았죠. 새 차량을 부르는 것도 직접 신고 전화를 거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휴대전화를 포기하고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죠. 다른 계단이나 비상구, 발코니가 있는 창문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아래에 쓰레기통이나 구조물이 있다면 2층 창문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단이라고 적힌 표지가 붙은 문을 발견했죠. 저는 다급하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 너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었어요. 계단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문 바로 앞에서 1층 바닥까지 깊은 낭떠러지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정상 계단 쪽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근데 바로 그때 아래층에 있던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씩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위층 통로가 커다란 고리처럼 이어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상대가 정상 계단을 통해서 완전히 위층으로 올라온 뒤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계단을 내려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숙인 채 숨을 죽였죠. 아마 실제로는 30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5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계단 위로 모습을 드러냈죠. 그 사람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조금 전에 저를 태워준 운전자였기 때문이죠. 저는 운전자가 저를 잘못된 장소에 내려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폐건물에 저를 혼자 내려놓은 게 걱정이 돼서 직접 찾으러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둥 뒤에서 몸을 내밀고 운전자에게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머릿속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운전자와 연락하지도 못했고 앱도 열리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누구에게도 이곳이 잘못된 주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운전자가 어떻게 자신이 저를 잘못 내려줬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잠깐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정상 계단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이유를 좋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물건을 두고 내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신도 주소가 이상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죠. 그 남자와 마주 서 있는 동안 저는 본능적으로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구나. 그 뒤에 몇 분 동안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판단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정상 계단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그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너진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계단의 입구를 향해서 몸을 던졌죠.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착지를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가 막고 있는 계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대로 1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제가 어느 쪽으로 사라졌는지 바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진 순간 온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죠. 나중에 보니까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지만 다행히 완전히 부러진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뒤에 출구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움직였어요.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문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정신도 혼란스러웠고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본능적으로 빛을 켜면 제 위치를 들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출입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죠. 저는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공범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도망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든 모두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무릎 꿇고 손들어.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말도 믿지 못했죠. 너무 심한 공포 상태에 빠져 있어서 계속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손전등을 제게 비추면서 더 강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바닥에 엎드려. 손이 보이게 해. 목소리가 워낙 단호해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지시를 따랐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손전등을 제 얼굴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죠. 눈이 어둠에 다시 적응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 뒤에야 정말 경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겪은 일과 운전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은 제 이름이 뭔지, 칼이나 주사기처럼 자신을 찌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건물 안과 밖 중에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그래서 경찰관은 처음에 제가 약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경찰차 쪽으로 안내했죠. 밖으로 나온 뒤에야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제 앞에 서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물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신고한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경찰관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원래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입이 금지된 폐건물 앞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건물은 철거 또는 폐쇄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안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 서 있던 차량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우버 앱으로 차량을 호출한 일부터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된 과정까지 한꺼번에 설명했죠. 경찰관은 제가 기억하는 차량과 운전자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피곤했던 데다 운전 중에 잠들기까지 해서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았죠. 그러다가 경찰관이 앱을 확인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폐건물 주변에서는 밖으로 나왔는데도 통신 신호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했죠. 그리고 휴대전화에 통신 신호가 들어오자 앱 알림이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놓친 알림은 모두 4개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탑승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운전자가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태운 남자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해놓은 사이에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 운행을 취소해서 차량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지 않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앱에 표시된 차량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상했죠. 차종도 달랐고 운전자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폐건물까지 데려온 사람은 제가 호출한 우버 기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호출한 진짜 기사는 같은 거리의 다른 위치에서 비상등을 켜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차량을 찾으면서 거리를 헤매는 동안 전혀 관계없는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던 거죠. 그가 창문을 내리고 우버라고 묻자 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잠든 사이에 저를 폐건물까지 데려간 거죠.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차량을 밖에 세워둔 채 기다렸고 결국 저를 따라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받아줬고 그 남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특징은 많지 않았죠. 젊어 보이는 백인 남성, 갈색 머리, 구렛나루와 짧은 턱수염, 지퍼형 후드 상의, 그리고 평범한 포도어 세단. 그 도시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외모와 차량이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살아남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경찰관이 그 폐건물 앞에서 시동을 켜놓은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계단에서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저보다 먼저 1층으로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우버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꼭 이용해야 한다면 차량에 타기 전에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앱에 표시된 차량 번호가 실제 차량과 같은지,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이 맞는지, 그리고 기사에게 먼저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기사에게 승객의 이름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날 저를 태운 사람은 우버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낯선 남자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건 이야기들 바로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